this might be only the beginning of Trump's troubles. This week, a judge confirmed that the first of his 4 criminal trials will move forward beginning next month. Joining me now is one of the key witnesses in this case, one of the people who helped kick off this investigation, Michael Cohen. He previously served as a counsel to Donald Trump. He's the author of the New York Times best-selling books, Revenge, How Donald Trump Weaponized the Department of Justice Against His Critics, and Disloyal, a memoir, as well as the host of his podcasts, Mea Culpa with Michael Cohen, and The Political Beatdown. Michael, welcome. I've got a lot to talk to you about, but I want to ask you first how you're feeling about this. 뉴욕 사법 시스템의 최근 기록에서 일반적인 패턴이 갑작스럽고 기술적으로 드문 방식으로 중단되었다. 아서 앵고론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3억 6,400만 달러의 지급 명령을 즉시 집행하라고 결정한 날, 목격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법 절차의 지속뿐만 아니라 뉴욕 민사 시스템 내에서 유명 인사 피고인에 대한 절차적 처리 패턴의 붕괴였습니다. 그때까지 공인에 대한 가혹한 판결조차도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따랐다. 항소가 허용되고 지급이 분할되며 기한이 협상되는 시기였다. 그러나 이 특정 사건에서 법원이 취한 입장은 이러한 선례의 연속성을 단절시켰다. 판사는 어떠한 형태의 분할 납부, 일정 또는 지연 절차도 거부함으로써 즉시 전액 지급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행 불이행 시 형사적 파장을 동반하는 시민 불복종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예외적 조치들이 발동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절차적 전환은 대통령이 잇따라 소송을 당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지만 법원이 금전적 판결을 이처럼 즉각적인 집행으로 전환한 사례는 드물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법정 내에서 발생한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 결정은 법적, 정치적 논쟁의 다양한 영역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관련 금액 자체보다 기존 지연 수단이 제도 내에서 기술적 한계에 도달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뉴욕 검찰총장이 자산 가치의 고의적 부풀리기를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은 이미 신용 획득에 사용된 재무 문서에서 사기 행위를 인정한 본안 판결을 받아낸 상태였다. 항소 과정에서 트럼프는 벌금 액수를 줄이기는 했지만 유죄 판결 자체는 뒤집지 못했다. 이 점이 핵심이다. 항소법원은 사기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재확인한 채 벌금 액수만 재평가했다. 그럼에도 공개 발언에서 변호인 측은 감액이 소송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사건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해석을 부추겼다. 앵고론 판사의 후속 결정은 이러한 해석을 반박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결말에 대한 기대를 뒤집었다. 협상 단계로 나아가는 대신 판사는 유예 기간을 중단하고 항소 절차 동안 누적된 이자를 더한 채무의 즉각적인 변제를 명령했다. 이러한 전환점이 제도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중요하게 만든다. 법원이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기한 연기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종식시키고 문제의 초점을 직접적인 집행으로 전환시켰다. 여기에는 재산 몰수 가능성과 극단적인 경우 불이행에 따른 구속도 포함된다. 이는 형사 절차 내에서 부과된 형사적 처벌이 아니라 이행 거부 시 전직 국가 원수에게 전례 없는 평판적 법적 영향을 수반하는 강제적 성격으로 전환될 수 있는 민사적 수단의 가동이다. 즉각적인 파급 효과로는 단기간 내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으며, 이는 트럼프의 개인 및 기업 포트폴리오 자산을 포함할 수 있는 고강도 자산 이동을 요구한다. 대통령의 법적 분쟁을 꾸준히 지켜봐 온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판결은 예외적인 사례로 평가되었다. 유죄 판결과 집행 사이의 간격을 없앤 뉴욕 법원은 유사한 사건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행정적 선례를 만들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이나 개별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소 가능성이 소진된 특정 사법 관행이
고위층에서도 이례적인 엄격함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법조계 내부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쟁점은 유명 피고인의 지급 능력뿐만 아니라 기한과 항소, 연기 등에 대해 역사적으로 관대했던 시스템의 유연성입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그러한 유연성이 실질적인 한계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분석들 속에서 실시간으로 사건을 추적하는 것은 단순히 결정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권력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사건을 맥락화하고 지속적으로 제도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엔고론 판사의 결정은 민사집행 및 기업법 전문가들에 의해 다른 관점에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일정이나 협상 없이 즉각적인 변제를 요구한 것은 이 정도 규모의 소송에서 거의 적용되지 않는 기술적 측면을 드러냈다. 뉴욕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전면적 적용이다. 이 조항은 법원이 인정한 금액의 강제 추심을 규율한다. 비록 채무 불이행 기업이나 개인에게 널리 사용되는 장치이지만 중간 단계 없이 대통령에게 직접 적용된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다. 이 시점부터 고전적인 방어 기법의 효과는 제한을 받게 되는데 논쟁의 초점이 본안 심리를 벗어나 운영적 영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금액이 어떻게 지급될지, 어떤 자산이 압류될 수 있는지, 어떤 금융기관이 동결명령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법적 단계의 변화는 기술적 방어의 주도권을 법원 집행관과 금융감독기관으로 이전시키며 법원을 넘어 은행, 등기소, 중개인, 심지어 해외 자산의 경우 국제 공공기록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이름은 사법적 결정뿐만 아니라 뉴욕주 자체의 자산 통제 구조에서도 우선적 표적으로 부상했습니다. 동시에 이 결정의 파급 효과는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금융계 내부의 움직임을 촉발했습니다. 법적 관점에서 주검찰청은 전문 매체들이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판결 이행이 기업 구조 조정, 비정상적인 자산 이전 또는 막판 법적 방어 수단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가용 수단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집행 사기에 대한 논쟁이 다시 논의의 중심에 섰는데 특히 법원의 집행에 대한 장벽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주회사, 재단 또는 유령회사의 사용과 관련해서다. 현재까지 그러한 조작이 진행 중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예방 조치의 사전 준비는 당국이 실제 위험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의회 및 주정부 내 동맹 세력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적 저항을 구축하거나 선택적 탄압이라는 주장을 동원하는 등 정치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비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않지만 해당 조치를 정당성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공개적 논리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이는 트럼프 진영과 가까운 기부자, 유권자, 경제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채권 추심 판결의 범위를 넘어선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처럼 엄격한 법원 명령이 선거 운동 중인 대통령의 이름과 연관되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민사정의, 정치적 계산, 재정적 지속 가능성 사이의 경계를 압박한다. 이전에는 신용 한도 재협상에 긍정적이었던 은행들도 이제 자신들의 노출 정도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브랜드의 매력을 느꼈던 투자 펀드와 사모펀드 구조들은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구제 작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부적으로 표명했다. 정치인을 둘러싼 비공식적 신용 동결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처럼 이처럼 가시적이고 제도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금융 규모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산 운용자로서의 신뢰성, 트럼프의 공적 정체성의 핵심 기둥 중 하나였던 요소는 통제 불능, 채무 불이행 또는 법원 명령
불복종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정들에 비추어 재평가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뉴욕주 국무부 감독과 같은 민사 사법 시스템을 둘러싼 다른 제도적 행위자들의 역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해당 부서는 검찰청과 협력하여 잠재적인 재산 은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 측이 엔고론 판사의 결정을 권한 남용으로 규정하려 할 경우 사법윤리위원회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항소가 드물고 성공하기 어렵지만 단순히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절차적 장이 열리며 사법제도가 지속적으로 대응하도록 압박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법부는 단순히 판결을 내리는 주체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통제하는 주체로 변모한다. 아무리 가능성이 낮아도 새로운 청원, 항소, 재심 시도는 사법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대중의 인식 사이에 긴장 고리를 부채질한다. 이로 인해 사법부는 제도적 게임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데 이는 공고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드물지만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다. 이러한 법적, 재정적, 정치적 영역의 중첩은 사건을 기술적 경계를 넘어 확장시킨다. 더 이상 단순히 재무제표를 해석하거나 자산 평가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 관측자들에 따르면 문제의 핵심은 시민사회가 제도적 무결성이라는 개념 위에 구축된 경력을 가진 인물에게 부과된 채무를 효과적으로 추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배경과 사법부의 결정으로 인한 현재의 취약성 사이의 대비는 전통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해온 인사들조차도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준다. 재산이 강제 매각되거나 자산이 압류될 수 있다는 현실적 가능성은 대통령 주변을 정치적 차원을 넘어 그의 재산 구조의 핵심을 뒤흔드는 운영상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한다. 그렇기에 기술적 분석과 제도적 연계로 이러한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판결이 즉시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법적 논쟁의 초점은 높은 불확실성이 도사리는 영역으로 이동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소송에서 재산권에 대한 포괄적 방어권과 효과적 조치 부과 사이의 경계선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결정에 적용된 예외성의 정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지급 명령이 일반적인 기준과는 다르지만 뉴욕주의 절차 규칙에 근거하며 연속적인 항소와 연기 시도로 특징 지어지는 문서화된 절차적 행태를 고려할 때 정당화된다고 본다. 다른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청구에 대한 공식적 이해 제기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고 사전 협상이나 화해 단계의 여지도 열어두지 않아 최소한의 보장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해석들 사이의 갈등은 긴급한 상황을 근거로 채택된 극단적인 해결책이 다른 사건들에서도 반복되어 사법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선례를 만들 가능성에 있다. 현재까지 해당 판결에 대한 제도적 해석은 일관되지 않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의 판례를 주시하는 분석가들은 법원이 과거 사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절차적 권리를 유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이론상 판결의 근거를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집행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허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특히 비정상적인 자산 이전, 대규모 거래 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자금과 관련된 상황에서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 부서는 사법 구조에 속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사법 결정 이행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수사 개시 및 통지 발부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권한을 가진 여러 기관의 동시 개입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관할권 충돌 가능성을 높입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측 변호진은 실행 가능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한 가지 가설은 요구된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제시하는 것으로
법원이 이를 수락할 경우 즉시 지급은 연기되지만 판결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 대안은 제시된 자산의 실제 가치와 유동성에 대한 신중한 평가와 법원의 공식 승인이 필요하다. 피고 측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또 다른 가능성은 민간 컨소시엄과의 파트너십이나 해외 출처의 신용 메커니즘을 통한 자금 조달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사적 금융기관들이 현재 법적 집행 중인 대통령 후보와 공개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 역사적으로 금융시장은 이러한 유형의 시나리오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으며 이러한 성격의 위험을 수용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보증과 매우 제한적인 조건을 요구해왔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더 민감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트럼프가 과거 선거운동에서 제출한 재산 및 소득 신고서의 진실성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행 과정에서 과거 공개된 내용과 현저히 다른 자산이 드러날 경우 이는 연방 차원을 포함한 다른 영역에서도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절차는 개시되지 않았으나 선거 무결성과 재산 감시 분야 전문가들은 이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수들 속에서 절차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트럼프가 정해진 기한 내에 법원 명령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을지 또는 유연화, 분할 납부 또는 기타 유형의 사법적 조정이 가능할지 불분명합니다. 또한 자산 은닉이나 의심스러운 자산 이동을 암시하는 조작이 발생할 경우 기관들의 대응 역시 불확실합니다. 현재로서는 민사 절차의 일반적 한계를 넘어 높은 정치적 자본을 가진 피고인 앞에서 기관들의 일관성을 시험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법원의 권위, 금융감독 메커니즘의 힘, 그리고 대선 캠페인 중인 공인의 반응 사이의 긴장은 각 결정이 구체적 사건을 넘어서는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섬세한 제도적 장을 조성한다. 비록 새로운 항소 시도가 제기되거나 중간 해결책이 협상될 수 있더라도 상징적 이정표는 이미 세워졌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도 자체가 전례 없는 엄격함으로 자체 도구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 선택의 실질적 상징적 효과는 권력의 뒷방과 여론 모두에서 아직 소화 중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기억될지는 향후 기관들의 대응 방식에 직접적으로 좌우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전개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은 국가가 권위를 행사하는 방식 혹은 주저하는 방식을 실시간으로 이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